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독일에 비해서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로 많기도 많지만 증가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이에 정부는 공포를 갖지 마라. 풍토병처럼 관리 가능하다는 발표에 이어 위중증 환자만 관리가 되면 거리 두기 역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엊그제 하루 사망자 수가 99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고 가족 감염으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이 감염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만나 거래를 하다가 판매자를 차로 치이고 명품 시계만 갖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대구의 한 대학 앞에서 중고 명품 시계를 사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2,250만 원에 팔려던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달아나는 차에 치여 전치 3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 새벽 A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는데 A씨는 이미 훔친 시계를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1,600만 원에 처분한 뒤였다고 그럽니다. A씨는 시계를 판 돈 전부를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1위 소주업체가 어제부터 이 소주 출고가를 7.9% 올린 데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줄줄이 올립니다. 아직 대형마트 소주 판매가에는 출고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 그러자 가격이 오르기 전 사려는 손님이 몰리면서 이른바 소주런, 소비자들이 소주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찬 소주 박스들은 이동식 카트에 실어야 할 정도고요. 석 달간 마실 술을 미리 샀다고 SNS에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치솟는 외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어제부터 치킨이나 피자 등 12개 품목의 프랜차이즈 가격을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62개 브랜드 중 16곳이 한 달 새 가격을 인상했는데 떡볶이가 최대 28%, 햄버거도 최대 1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 1,452명으로 하루새 7만 명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233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81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431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07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졌죠. 오늘 역시도 전국 곳곳에는 한파특보 내려진 가운데 날이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 선이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결심하셨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후보들의 공약에 눈길이 쏠리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공약에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공약은 민생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후보들의 공약을 봐도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전격 해부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약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이에 두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속속들이 파헤쳐줄 17년차 베테랑 부동산 투자 전문 이승훈 소장. 부동산 공약의 핫 이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김재경 소장. 자,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은 후보자들의 공약 좀 살펴보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 공약에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마도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 가장 관심이 큰 분야가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대통령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오늘 낱낱이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공급 확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뽑은 집값 상승 요인 1순위, 바로 신규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집값 폭등을 부른 공급 부족을 해결할 후보자들의 공약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약을 보게 되면 공급의 주체와 방법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 정부가 약속한 206만 가구보다도 무려 105만 가구가 많은 물량입니다. 누구나 제약이 없이 또 저렴하게 또 원한다면 평생도 거주가 가능한 그런 임대형 기본주택이 핵심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 물량의 20에서 30%를 확대하고 역세권에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죠. 일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공급의 주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이 핵심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 주도 공급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민간 주도 공급은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후보자님 공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철수 후보자 역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0만 호를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렴한 국공유지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서민 위주의 공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공주택의 20%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공공택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자가주택 10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 우리 후보자들 모두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급이 확대되게 되면 가격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비 매수자분들에게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자들의 공급 방향이 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이잖아요. 택지는 국가 소유다 보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월세 주거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키워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 같기도 합니다. 자, 바로 세금이에요. 부동산 세제 개편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인데요. 주택 보유 현황별 주목해야 할 공약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심상정 후보는 강화의 입장이고요. 나머지 세 후보자분들은 완화의 입장인데요. 심상정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자들에게 강력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들에게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관련 공약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에서 입장이 나뉠 것 같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분들은 양도세나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게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공공주택 공급 공약 이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다주택자분들은 뭐니 해도 양도세를 어떻게 완화시켜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키워드 알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바로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2030의 표심을 사로잡을 후보자들의 청년 공약은? 사실 저도 청년이기도 하고 네. 제 주변에 30대 친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우리 2030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뭐 마음 많은 청년인데요. 젊은 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청년, 또 신혼부부, 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공약도 모든 후보자가 내건 상황인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요. 용산공원 인근의 주택 같은 경우는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이 있는데요. 시중의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분양가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45년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이 좀 돋보입니다. 15년은 거치를 하고요, 나머지 30년 동안 상환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청년 공약으로는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꼽을 수가 있죠. 수도권,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5만 호의 1, 2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공약들입니다. 네, 보다 첨언을 하자고 하면 청년층도 25평 이상의 공급들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하게 되면 청년층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정도 면적이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청년 정책이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도 출산 장려 정책, 미래를 위한 투자 이렇게도 접근해 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당선이 되던 공약을 만들었던 그 마음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공약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사람이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은 필수.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을 합니다. 만약 발열 체크 중 증상이 발견되면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며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도보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하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 하나쯤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모두가 투표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세요. 세상을 위해 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위기 친환경으로 이긴다입니다. 네, 친환경을 넘어서 이제는 필수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필환경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네. 있나요? 에너지 기업 G그룹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보통 폐플라스틱 재활용한다. 뭐 그냥 단순하게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네. G그룹은 업사이클링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건데 플라스틱 중에서 복합 수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 부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플라스틱인데, 자, 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바로 이 복합 수지를 만듭니다. 전체 복합 수지의 약 10%를 폐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거의 6만 톤 이상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주유소 거점이 나중엔 전기차
뭐 충전소를 바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전기차 생태계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S그룹의 종합에너지 기업은요, 올해 경영화두를 탄소 중립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사업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에 강한 의지를 담아서 국내 기업 중에 처음으로 탄소 중립 통근 출장 도입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 계열 구성원들의 출퇴근과 그리고 국내외 출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12,000톤의 온실가스를 상쇄시킨다는 건데, 자, 이러한 전방위적인 탄소 중립 노력을 통해서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까지도 줄여나간다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친환경 실천이라는 게 네. 우리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무심코 버려지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철강 회사 H그룹을 네. 한번 볼까요? 이제 굴, 조개 껍데기 같은 폐각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니 그런 조개 껍데기를 어디에 써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결제라는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소결제라는 건 철강을 만들 때 더 단단하게 만드는 부재료인데요. 보통은 저 소결제를 석회석을 쓰는데 네. 그 굴, 뭐 이런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보면 네. 거기 석회석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석회석 대신 저런 직접 친환경 저 폐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석회석 대신에 폐각을 소결제로 쓰게 되면서 오히려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더 효과도 좋아지고 또 석회석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더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소비를 하면 이런 기업들도 더 친환경에 맞는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 국토가 지구가 아주 좋은 깨끗해졌어요. 환경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네. 네. 다음 주제요.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 MZ세대의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입니다. 재테크 이러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런 거 그쵸. 생각들을 할 텐데 네. 우리 2030 세대들은 취미로 돈을 버는 그런 재테크를 생각한다고. 네, 제 주변에도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싶은 재테크를 맞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MZ세대의 대표적인 이색 재테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블럭 장난감. 네. 이재용 부장님 아마 아실 아유, 거예요. 그럼 집에 그렇죠? 많아요. 예. 네. 이 블럭 장난감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블럭 장난감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팔아요. 블럭 장난감을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요. 블럭 장난감에 투자하는 것이 금,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중고 블럭 장난감 가격이 매년 평균적으로 11% 상승했다고 하는데 블럭 장난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요. 생산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된 제품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집에 한 상자 많죠. 있는데 야, 이거 한번 그 블록 장난감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 고물상 갖다 줘요. 아니에요? 그냥. 모든 블럭 장난감이 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가치가 높거나 마니아층이 탄탄할수록 그 값어치가 오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를 만한 모델을 골라내는 안목도 중요하고요. 또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최소 5년 이상은 깨끗하게 보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거 안 되죠? 그러네. 안 되죠? 안 돼. 제가 옛날에 쓰던 것도 버린 게 좀 아까울 네. 뻔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이색 재테크 있을까요? 화폐 재테크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네네. MZ 때 나이 때 했거든요. 요즘 MZ들도 이 화폐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10원짜리 동전은 60년대 만약에 10원짜리가 있다? 네. 어마어마한 가치가 찾기가 그렇겠네. 힘들죠. 네. 1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74년에 100원짜리 동전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500원은 지난 1998년에 한정 수량된 저거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여간 맞아요. 동전을 받으시다면은 네. 그렇게 연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기념화폐입니다. 71년에 발행됐던 반만년 역사 기념주와 우와. 12종 이게 경매에서 4,100만 원
3천만 원 돈에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100원짜리가. 기념화폐 쪽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MZ들도 이렇게 네. 찾는다고 해요. 네. 동전을 가지고. 네. 야, 저 좀 알아봐야 되겠네. 몇 년도 건지. 그러니까요. 집에 동전 있는데 그거 좀 연도 적어놓고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보입니까 그게? 에? 아니, 뭐예요? 그거 돋보기 끼고 봐야죠. 예전에는 우표 수집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네. 맞아. 요즘에는 MZ세대의 재테크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운동화예요. 운동화. 지난달 그 대구 한 백화점에서 한 브랜드의 운동화 사려고 백화점 땡 하자마자 사람들 엄청 몰렸던 그 영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 보시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고 심지어는 역주행까지 하고 있죠. 네. 너무 사고로 위험해요.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뛰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진정한 운동화 매니아도 있었지요. 근데 중고 시장에 내다 팔면 최소 서너 배 이상 비싸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동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네. 운동화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막 이거 뭐 당첨되길 그래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진짜 돈이 되긴 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특정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게 수천 컬러라고 쳐볼게요. 네. 전 세계로 이게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소량이 들어오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더 안달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명 인사와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런 상품들은 그야말로 가치가 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뛰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유명 브랜드와 네. 아이돌 가수 그 친구 그분 네. 같이 했었던 한정판 운동화 100쪽 네. 한 20만 원 돈이었던 것 같거든요. 당시 판매가가 현재 1,000만 원대 이상 60배, 1,300만 원대도 실제로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저 정도면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게 아니고 신발에 맞는 내 발을 발을 맞추는 거 맞춰야죠. 아니에요? 네. 야, 들고 다니죠. 그리고 안 신어요. 안 신고 안 보관해요. 신어요. 네, 들고 보관함에. 다녀요. 그냥, 그 밖에 이색 재테크는 뭐가 있습니까? 그 흔히 굿즈라고 하죠. 그 업체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걸 그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작년 여름에 그거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그 별다방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음료 16잔 마시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여행 가방 요거 줬었어요. 네. 이거 받으려고 엄청나게 그래. 커피 안 먹는 사람들도 커피 사 먹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 그날 뭔 일 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온라인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서 최고 10만 원대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웹툰을 볼 수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만화책 수집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땡땡이 치고 만화방 많이 갔었잖아요. 네. 이세훈님은 아실 거예요. 아, 그럼. 그 만화책. 1940년대에서 60년대 발행이 됐던 그 만화책은요, 최소 100만 원에서 그래요? 수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야. 합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취미가 재테크가 되는 거니까 즐기면서 돈도 벌고 요즘 그 젊은 층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Z세대들의 이색 재테크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첫 번째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희소성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 붙어줘야 되는 수요가 수요 함께 가야 있어야죠. 되는 그러니까 네. 그렇지. 희소한데 아무도 안 찾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묵혀둔다. 네. 한 나 1, 2년 뒤에 승부를 본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저거를 본인이 신는다거나 안 돼. 쓴다거나 안 돼. 안 개봉해버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고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미개봉이 가장 좋습니다. 저건 아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모시고 지켜보다가 돈이 되면 되파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야, 근데 이 MZ세대 투자 얘기할 때 보니까 조각 투자? 조각? 뭐 무슨 조각 투자 얘기를 하는데 조각 투자가 뭐예요? 이제 조각 투자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는데 네. 한때는 네. 소수점 투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소액 투자라는 건데 1,000원만 있어도 이제 재테크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게 요즘 MZ 세대들의 투자 동향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러는 겁니다. 큰 어떤 규모의 투자를 이제는 다 그 돈이 아니라 쪼개고 조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트렌드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MZ들은 이 소수점 투자, 조각 투자가 굉장히 익숙한 투자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각 투자로 송아지를 키운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한 플랫폼에서 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서 단돈 4만 원부터 한우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자, 6개월 된 송아지를
투자자들이 공동 구매하면 농가가 2년 정도 키워요. 어허. 그걸 경매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사료 등 뭐 소를 키우는 데 쓰는 비용을 제외한 그 수익은 투자자들이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수익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당 플랫폼 측은요. 한우 한 마리당 기대 수익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만 경매 시점 소고기 품질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아, 20%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경매하고 이럴 때 소값이 폭락한다거나 이러면 또 그럼 또 거기에 어려운 대한- 거죠. 네네. 그건 먹어야죠, 뭐. 그건 먹어야죠. 그리고 고가의 미술품을 이렇게 조각해서 하는 그렇죠.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아트테크에서도 조각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뭐 미술품, 그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수천만 원 이상, 억대도 네. 많습니다, 요즘에.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들은 그거를 쪼개는 거죠. 1,000원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한 미술품의 소유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팔자 할 때는 더 차익만큼, 자기 지분만큼 되돌려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게 그림이나 이런 미술품만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도 요즘 뭐 굉장히 MZ세대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을 상장을 하게 되면 마치 주식처럼 그 지분을 쪼개는 거예요. 예. 그 일부를 갖게 되고 뭐 그 음악이 틀린다거나 어디 공연에서 불린다거나 하면 이제 수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또 쪼갠 지분만큼 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역주행의 신화를 쓴 걸그룹 있잖아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롤린이라는 노래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박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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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롤리 롤리. 노래라고요? 네, 해야죠. 자,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에 투자한 30대 직장인 A씨는요. 이후에 80만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20만 원이었던 롤린의 일주당 가격이 음악 나오죠, 지금. 와우, 이 1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발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음악이나 역주행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롤린 같은 이런 곡이나 저평가된 명곡 등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각 투자 나는 안 돼. 그래, 투자하지 마. 나는 안 돼. 이렇게 조각 투자 열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요즘 MZ세대들이 목돈이 없죠. 네. 네, 그런 점도 있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시작이 됐고 또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입니다. 저 지분 투자, 조각 투자가 가능한 건 저 디지털로 지분이 쫙쫙쫙쫙 다 쪼개지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디지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발생해도 지분만큼 딱딱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MZ세대들이 이렇게 조각 투자에 큰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니, 근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만큼 저는 위험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여기도 조각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뭡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우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소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신종 재테크란 말이죠. 그래서 입법이라든가 뭐 제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가 아직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이색 재테크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지양해라. 뭐 올인한다거나 내 재산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 재테크 알아보고 있는데 이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게임을 했지만 네. 이제 오락실에서 하는 이 게임과 요즘에 MZ는 네. 차원이 다른 다르죠. 게임을 하고 있어서 어. 투자를 할 때도 게임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MZ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미술품 투자를 한다거나 앞서 말한 조각 투자, 코인이라든가 주식 모두 게임을 하듯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어떤 디지털이라든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이런 것들이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젊은 MZ세대 얘기만 했는데요. 요즘은 중장년층도 이색 재테크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가장 손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나무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무를 심어요. 그 다음에 키운 뒤에 차익을 딱 보고 팝니다. 그게 재테크예요. 나무 재테크예요. 느티나무 기준으로는 1년생 묘목을 500원에 구입해서 중간 묘목으로 키워서 판매하면 한 그루당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별다른 조건 없어요.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무만 잘 키우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퇴한 고령층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서 네. 보면요. 네. 이게
한 수십만 원? 수십만 원? 또 이게 또 한 200만 원 이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뭐 수도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MZ 세대들이 어떤 운동화에 네. 몰린다라고 보면 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운동화에 몰릴 가능성은 낮잖아요. 네. 근데 또 이쪽 세계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뭐 나무라든가 식물은 수요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리그에서는 또 희귀 이색 재테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말한 그 사이트에 몬스테라 알보. 저는 이제 처음 듣는데 몬스테라 알보라는 희귀 식물이 이름도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12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돼요. 와. 한 뿌리에 수백만 원, 잎 하나가 수십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야. 또 이쪽에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더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도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다육식물 분양받아가지고 뭐 키우기도 하고요. 네. 반려식물을 또 자기가 만들어 팔기도 네. 하고요. 네. 이런 것들. 저게 또 공기 정화 식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색 재테크가 꼭 MZ 세대들의 점유물은 아닙니다. 네. 리그가 또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따로 사업장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아파트 베란다가 그냥 사업장이 될 수 있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식물 키우기에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도 재테크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신조어 있잖아. 불 가만히 보고 있는 거 불멍. 불멍. 아, 불멍. 물멍 계속 보고 있는 게 물멍이라고 있는데 그걸 물멍 신조어예요. 근데 진짜 요즘은 수족관에 있는 막 화려하게 춤추는 열대어를 보고 멍하니 보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새우인데? 각광받는 게 새우 재테크입니다. 아. 그러니까 열대어보다 더 알록달록한 화려한 무늬를 지닌 관상용 새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마리당 가격이 2,000원에서 5,000원이지만 번식 과정에서 독특한 색이나 모양 등이 나올 경우에는 마리당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을 수 마리당이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새우 껍질의 그 두께하고 발색, 무늬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최고급 관상용 새우가 마리당 판매 가격이 1,000만 원! 에? 1,000만 원! 1,000만 원? 마리당 1,000만 원이요? 새우는 우리 구워 먹는 것만 생각했지 이건 관상용이에요. 와. 1,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곤충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곤충 시장도 네. 수요가 아주 짱짱하게 붙은 그런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요 약 8cm 길이의 왕사슴 벌레가 1억 원에 실제 거래가 됐다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곤충 시장들이 또 활발하게 커가고 있는데 검은 한 다이아몬드. 직장인이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현재 실제 네, 네. 나오고 있는데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비자의 수요도 있지만 뭐 학교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생태기관에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곤충 재테크도 저거 누가 해라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가 있는 한 네. 됩니다. 네. 저렇게 비싼 가격들이 팔려 나갑니다. 야, 지난 여름 저거 잡겠다고 아들 때문에 애하고 또. 온 숲을 헤매고 제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숲에 헤매던 사람이 이재용님이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애들이 워낙 좋아하니까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 외에도 중장년층의 재테크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를 높게 평가받는 와인 역시 오래전부터 재테크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물론 아무 와인이나 재테크 품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소량 생산된 와인이나 희귀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잘 보관해 뒀다가 와인값이 올랐을 때 경매 등의 방식으로 되팔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이차 재테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과 향이 점차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보이차는 시간 지나면 오히려 떫은 맛이 사라집니다. 네. 향이 점차 깊어진대요. 그리고 그 깊어지는 향만큼이나 가격도 올라갑니다. 음. 고품질 보이차가 킬로그램당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어허. 거래된다고 하니까 품질 좋은 보이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두면 언젠가는 고가에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이색 재테크입니다. 네. 이런 이색 재테크의 네. 장점은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곤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규제를 만들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그러네. 장점이 있고요. 그러네. 두 번째는 이미 수요 공급이 확실하게 붙은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그랬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이 보장되는 그런 특징도 있고, 세 번째는 희소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소성이라는 것은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런 또 강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이색 재테크 알아봤는데. 재밌네요. 네. 올 여름에 숲에는 여러분이 잡으러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 반복되는 동물 학대 잔혹사입니다. 동물을 상대로 저렇게 잔혹한 학대를 저지르는 일 요즘에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더 큰 범죄의 전조일 수 있어서 네. 이게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또 이고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침 시간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좀 잔혹한 네.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동물도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 고통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생명체라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철제 이렇게 가두어졌어요. 철제 이렇게 네. 그 상자 안에 고양이를 이제 넣고 지금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양이를 이제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저 안에서 고양이는 굉장히 처절하게 고통을 울부짖으면서 이제 있는 건데 과연 저런 모습들이 이제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과연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이러한 동물 학대의 잔혹성을 예방하고 막아야 하고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올라오자마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이런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수사해달라,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제가 어제자로 확인해보니까 벌써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다라는 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 학대 영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 이 게시자가 그 글에 대해서 동의 수만큼 내가 더 많이 학살하겠다, 더 많이 학대하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려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작성자는 더 많은 털바퀴를 잡아서 태우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털바퀴라는 게 일부 온라인상에서 고양이를 털이 달린 바퀴벌레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영상 속의 A씨가 이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학대는요,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에서도 울산 동구의 한 공원이 이제 길고양이들이 좀 무리지어 다니고 고양이들의 그런 명소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곳에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이 되고 심지어 그 새끼 고양이는 약물 중독 증세까지 보여서 네. 고양이 학대가 심각하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제 그 길 가는 아기 고양이를 그 식당 부부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한 남성이 이 고양이를 바닥에 내팽겨치는 방법으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동물을 상대로 이렇게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이유는 그 개인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을 둘 다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딱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게 잔혹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전조 현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능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키아트리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동물학대는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분명히 마음의 상처를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적 사법도 개입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뭐 전반적인 건 아닌데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분노를 굉장히 축적시켜 놓는 왜냐하면 바깥에 가서 뭔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닫혀 있다 보니까 내 주위에서 흔히 바라볼 수 있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자기의 분노를 좀 표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표출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 표출 방법이 너무 잔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둘 다 모든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FBI 조사에 따르면 연쇄 살인범으로 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과거 전력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동물 학대 정황이 있었다라는 네. 점이기 때문에 좀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요. 요 근래에는 이런 동물학대가 개인을 넘어서 집단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지난해였죠. 그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는 고어 전문방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고어 전문방이라는 게 뭐냐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이 해당 채팅방에서 서로 공유를 했는데요. 심지어 고양이한테 화살을 쏜 다음에 이 피 흘리는 고양이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고양이를 산채로 불에 태운 이 영상도 이 해당 이 게시판에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개의 고양이를 학대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마치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업로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다는 건 이 영상을 보고 이걸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모여서 한다는 거고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지난해에도요. 해당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 혐오 범죄가 발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두 건이 아니죠.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 3개월 정도 되는 이제 고양이를 굉장히 학대를 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물에 빠뜨리고 이런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우리가 일기 적듯이 매일매일 이 고양이가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중에 고양이 한 마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영상을 보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영상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공분하고 또 이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도 25만 명 가까이 지금 이제 청원 동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서들 이걸 같이 즐겨 본다는 네. 건데 이런 혐오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중파, 그다음에 종편 방송은 전부 다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네. 도로기 전에 2번, 3번 이 원고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말을 좀 순화해야 될 것인지 범죄 수법을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 유튜버라는 곳이 그냥 쉽게 미성년자 어떤 사람에도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굉장히 위험한 동영상, 잔혹한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지,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영상을 제한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외국에 있는 유튜버지만 같은 똑같은 컨템포러리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같은 우리의 전 지구인이 하나에 공감할 수 있는 동물 보호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좀 같이 이런 학대 동영상은 저는 분명히 AI로 걸러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는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이 사이트 대표가 경찰에 고발돼서 입건이 됐고요. 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 사건 준비하면서 제가 검찰에서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때 어떻게 기소했지를 떠올려 보니까 대부분 구약식, 벌금형으로 기소를 많이 했어요. 이 해당 법령을 좀 살펴보면 동물복지법에 보면요,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서 살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물학대의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예는 굉장히 드문데요. 한번 통계를 좀 살펴보면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러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약 3,398명 중에 1,741명, 그러니까 51%가량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도 93명에 그쳐서요, 약 2%에 불과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12명, 0.3%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형량 자체가 그냥 수개월, 몇 개월에 그쳐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처벌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벼우면 계속해서 동물학대 범죄가 나올 것 같고요. 아까도 강조하셨다시피 이 동물학대가 강력범죄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강력 범죄자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전력이 있다. 익히 저희가 알고 네, 있잖아요. 뭐 강호순, 유영철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역시나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강호순의 경우에는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성향을 보였고요. 유영철 또한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어금니 아빠인 그 이영학 역시 기르던 개를 망치로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동물학대 정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력범죄 씨앗, 전조 증상인 이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강력히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동물복지법이 만들어졌는 게 91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동물에 대한 복지와 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법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에 대한 보호를 한다면 동물은 물건과 다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형법의 손괴죄를 보면 손괴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근데 동물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동물복지법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말은 좋아서 동물 복지인데 동물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손괴하고 똑같은 형량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보호해야 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이거 같은 3년 아니야. 그러면 그냥 동네 바깥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네.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집 바깥에. 근데 집 바깥에 있는 물건을 부서뜨리면 손괴. 그럼 3년 이하거든요. 네. 그러면 길고양이가 어떤 사람에게 뭐 주인이 없는 거니까 무주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고양이를 죽이더라도 손괴 이런 생각이 하면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한 2, 3년 전부터 2, 3년이 아니죠.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제발 좀 형량 좀 높이자. 형량을 높여가지고 분명히 동물은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반려고 그 반려하는 생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3년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량이 첫 번째 규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치료사법이 개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이 이제 개정된다고 하니까 네. 민법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게 발맞추어 우리 법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서 사례가 있잖아요. 그 동물 학대가 강력 범죄로 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단호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의 죽음 팔아 보험금 타는 무속인입니다. 이번에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몸에 소름이 팍 끼칠 준비를 하고 보시면 좋은데 네. 보통은 보험 사기를 해서 사람을 죽이면 보험금 든 그 피해자를 다른 제3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사람 자체가 죽습니다. 보험 든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고 그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건.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 네. 어떻게 죽었는데 네. 보험금을 받아낼 수 본인이 있지? 네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접근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11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2011년 12월 31일 밤이었습니다. 119로 이제 다급한 전화가 한 통이 오는데 이 40대 무속인이었던 이 안 씨가 쓰러졌다는 안 씨의 언니의 전화였습니다. 우리 동생이 의식이 없다. 좀 빨리 좀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받고 이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이 안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병원으로 긴급히 옮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응급의는 안 씨에 대해서 사망 판정을 내렸고 그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그러니까 내동맥이 파열돼서 죽은 거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고 네. 사망이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이후에 뭐 계속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안 씨가
사망했잖아요. 안 씨가 사망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급박하게 황망하게 사람이 사망을 하면 보통 유족들은 그 황망한 사망을 기리기 위해서 예를 갖추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3일장을 할 거냐, 4일장을 할 거냐, 5일장을 할 거냐, 특히 황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장례 일수를 좀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화장. 안 씨가 사망했는데 사망하자마자 바로 화장하고 그 언니가 그 화장했는 그 유골을 그냥 뭐 이렇게 바깥에 뿌리는, 사실 이거 강에 뿌리는 거 불법이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강에 뿌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황망한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장례 절차를 하는 거지? 라는 지금 이제 주위 분들의 의구심이 발생하게 되었는 거죠. 그렇게 황급히 시신을 화장해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망한 안 씨가요, 사망 직전에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였다고요. 네, 저희 이런 사건 얘기에서 꼭 보험 얘기가 빠지지 않죠. 네. 이 사건이 발생하기,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 안 씨는 2개의 생명보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안 씨가 사망할 경우 이 2곳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무려 34억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안 씨가 죽기 전 딱 2달치의 보험료만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안 씨가 사망을 하니까 이 안 씨 가족들이 첫 번째 보험사에 1억 원의 보험금 청구해서 1억 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험사 33억이 달려있는 이 보험사의 보험금을 딱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사에서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험금 수령 조건이 2달치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 수령 조건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안 씨가 딱 2달치 내고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은 뭔가 수상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안 하고 조금 자기들이 내부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수상하게 여겼던 게 하나가 이 33억짜리 굉장히 고액의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이 안 씨가 내야 되는 보험금이 무려 매달 124만 원에 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안 씨가 사실은 비대허덕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속인이었고 124만 원의 고액의 보험금을 부담한다. 딱 2달치만 냈다. 이거에 대해서 보험사는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거고요. 또 시신이 사망한 다음날 바로 화장이 됐잖아요.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그 시신 자체가 바로 이제 그렇게 화장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단서를 찾기가 당시에는 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경찰에 이런저런 것들을 제보했고 그다음에 경찰이 무속인 안 씨의 행적을 되짚어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 씨는 지금까지는 죽었잖아요. 병원에서 죽었고 사인도 나와 있고 뭐 화장도 했고. 근데 그 옆에 지켜봤는 게 아까 언니가 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를 이제 어떤 행동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데 이 언니가 어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고 휴대전화가 있는 이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거 휴대폰이 있는데 왜 공중전화 박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돼서 분명히 휴대전화로 하지 않고 공중전화라는 건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는 이 언니의 행동도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보험사에서 또 뜻밖의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참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씨가 사망하고 딱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도시가스 공사에 딱 전화 한 통이 와요. 그래서 도시가스 좀 설치해 주세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바로 사망했다는 안 씨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 보험사 직원 진짜 누군지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왜 보험 가입할 때 우리 전화로 약관 설명하면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잖아요. 그 상담 내용 녹음한 파일과 이 도시가스 설치해달라는 이 목소리를 비교했을 때 목소리가 같다고 나온 거예요. 저도 와 경찰보다 더 수사 잘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 뒷덜미가 딱 잡힌 거죠. 근데 안 씨가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사망 진단도 나왔고 검안서도 나왔고 근데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도시가스를 설치를 할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안 씨가 자신이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줄 알았던 안 씨가 어디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장소를 경찰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라고 문을 탁 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그 안 씨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죽었다던 사람이. 예, 그 장소에서 이제 똑같은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정 사건이기 때문에 무속인이지 많은 무속인 분들은 절대로 이렇지 않다. 이 사건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무속인이 다시 법당을 차리고 자기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처음이었던 거 소름이 한번 확 돋았거든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다 이 얘기인데 사기극을 벌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이 사건과 연루된 공범이 4명이었어요. 일단 안 씨, 본범이니까 안 씨가 있고 안 씨의 언니, 안 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이러한 고액의 보험을 들도록 도와줬던 보험 설계사 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낙지 살펴보면은 안 씨의 언니는 안 씨가 마치 사망한 것처럼 119에 딱 신고를 해서 병원에 안 씨 이름으로 시신검안서를 발부받았고요. 시신을 화장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안 씨의 남자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 안 씨의 도피를 도우는 역할을 했고 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최 씨는 안 씨가 고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 씨가 굉장히 고액의 빚에 시달렸는데 이 최 씨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33억 상당의 보험 자체의 가입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도와줬던 거고 알고 보니까 이 4명이서 얘기한 게 안 씨가 보험금을 받으면 각자 1, 2억 정도를 나눠 갖기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한 배를 타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꾸미고 이런 범행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망한 안 씨로 알고 있던 그 주검.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안 씨는 조금 마른 체형이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현장에 119 구급대원 출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급대원 진술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그 누워있었던, 쓰러졌던 사람의 몸이 좀 체격이 있는 통통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 대신에 사망 진단을 받은 그 시신을 지인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씨 주장이에요. 안 씨 주장은 내가 인터넷 카페에 시신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니까 한 남자가 연락을 했고 그 시신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얘기했다라는 게 안 씨의 주장입니다. 아니 시신을 구입을 해요? 그럼 안 씨가 그거를 가능한가? 시신을 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 씨도 자기가 주장했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없는 사람을 지어내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신을 구입했다.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사람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을 바라다 보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원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병원 안에서 분명히 사망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안 씨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죽였다면 이제는 사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살인 사건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이걸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발견이 됐다. 사실 이제 아까 34억이란 이제 그 보험금을 들고 있으니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살해를 해야 되고 살해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병사로 사망하는 과정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살인 연습도 했다고 해요. 살인 연습을 하는데 그 살인 연습에서 이제 50대 여성을 집중적으로 이제 물색을 해서 살인 연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면제도 이제 구입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보이니까 결국 수면제를 구입 그리고 살인을 했던 연습했는 정황이 있어? 그러면 이 정도 정황이면 충분히 살인을 모의하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던 거예요? 우선 안 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하루 일했던 이 40대 여성이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요. 이 여성은 이제 지인의 소개로 안 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일한 첫날 이제 일을 하고 잠을 딱 들려고 하는데 안 씨가 문을 쓱 열고 들어와서 몸에 좋은 거니까 이거 한약 좀 한번 먹어보라고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먹어보라 계속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망하니까 이제 딱 먹고 나서는
갑자기 현기증과 복통을 느껴서 그날 하루에 수차례 화장실에 오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가 뭔가 수상한 걸 느껴서 그 다음날 바로 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미스테리한 게 이 안 씨가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유,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노래방 주인 송 씨도 이제 손님 관계로 이 안 씨랑 이제 좀 급격하게 친해졌는데 안 씨 집에 놀러 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떤 녹차를 건네줬는데 그 건네준 녹차를 마시니까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하루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겨우 깨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씨가 본인으로 위장한 그 시신 대체 누구의 시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영등포에 가지 않았던 안 씨, 그 사건이 일어날 무렵 영등포에 갔다라고 합니다. 영등포 주변에 이제 뭐 이분들이 조금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범행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을 집에 아까 데리고 와서 굉장히 힘드시죠.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운데 제가 이거 따끈한 한약재가 있습니다. 이거 드시고 원기 회복하세요라고 하고 한약재를 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는데 아까 거만을 했던 의사가 했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는 발이 굉장히 거칠었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맨발로 다니지 않았을까? 맨발로 다녔을 만큼 발이 거칠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노숙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까 물색을 했잖아요. 뭐 가사 도우미에게도 한번 이제 해봤고 그 다음에 노래방에 있는 친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이게 효과가 발휘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사람이 정신을 잃을 만큼 수면에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노숙인을 찾아가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노숙인에게 다가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숙인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 형태, 노숙인에게 뭔가 음식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터전을 전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노숙인에게 접근했고 그 노숙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노숙인에게 아까 말했던 그런 한약재를 먹이고 한약재를 먹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하면 사실 퍼즐은 딱딱딱 맞추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추측에 대해서 안 씨의 입장은 또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험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40대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것으로 봤어요, 경찰은. 근데 반면 안 씨의 주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 인터넷에서 시신을 구입한 거지 내가 살해한 적이 없다라는 게 안 씨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은 그날 영등포역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건 사실인데 내가 먹으려고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내가 처방받은 거고 가사 도우미와 노래방 주인한테 한약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제를 타거나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안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떻게 본인이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을까? 네. 이것도 참 희한한데 이 안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도 참 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안 씨가 2010년에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고 주변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쪽집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잘 벌었는데 이제 안 씨가 수렁에 빠지게 된 게 분양 사업에 손을 대면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원룸 사업에 손을 대면서. 그러니까 안 씨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들과 지인 돈까지 빌려가지고 이 원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분양도 못하고 이 해당 원룸을 완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업자한테 2억 원가량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행에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속인 신분이었던 안 씨도요, 숨어 지내는 동안 다른 용한 무속인을 또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한편으로 굉장히 반어적인데 저희가 무속인을 찾아갈 때 저희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사실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시 공부하면
막 떨어지면 되게 마음이 좀 짠하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저 정말 시험 붙을 수 있을까요? 제 팔자의 사주에 혹시 관운이 있을까요? 이렇게 미래를 물어보는데 지금 이 안 씨 자기 미래를 몰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양을 해서 미래에 자기가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 안 씨는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한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정말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무속인이 그런 말 합니다. 네 인생에는 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씨가 굉장히 실망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무속인 안 씨는 정작 자신의 미래는 예측할 수 못 없었네요. 본 거죠. 네. 네. 그리고 무속인도 또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것도 또 희한하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무속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긴장이 되고 순간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안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혹시나 이 범행이 들켜지면 내가 평생 혹시 교도소에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성형수술을 준비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속인보다 더 높은 신이 네가 살인을 했는 아니면 네가 사체유기를 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너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성형수술을 하기 바로 전날에 경찰이 들이닥쳐서 잡게 되는 거죠. 바로 전날에. 예. 성형수술 전날에. 이후에 그러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안 씨의 혐의는 일단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러한 범행을 함께 공모했던 안 씨의 언니, 남자친구, 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모두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 본 부분이 이 왜 그 당직이가 이제 내 쥐즈마카 출혈이라고 해가지고 검안서를 써줬잖아요. 이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 의사가 원인 불상, 원인 미상으로 적었다가 중간에 질병인 것처럼, 그러니까 쥐즈마카 출혈인 것처럼 병명을 바꿔서 이제 기재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이 돼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해당 병원에서 원인 미상이 되면은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되거든요. 알리면 변사 사건이 등록이 되고 경찰과 검사는 변사 사건 검시하러 나가요. 그래서 필요하면 부검도 하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의사가 갑자기 병사로 기재하면서 어떠한 보고도 경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신에 대한 신원도 파악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화장해버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후에 안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징역 7년,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이잖아요. 그 부분이 안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시했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신을 구할 필요성이 높았으므로 살해의 동기는 있고 병원으로 옮겨진 시신의 상태로 봐서 사망 시간이 그리 오래 경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살해해서 자신의 시신으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신원 그리고 사망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없고 피고인의 집까지 도달한 경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인터넷에서 시신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안 씨가 살인을 했다는 심증은 있는데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게 이게 문제네요. 언제나 이런 사건들 보면 저희들이 미제 사건 많이 다루었잖아요. 네. 미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동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초동 수사 단계에 접근할 수 없을 만큼의 다른 행동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죠. 이 의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사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부검만 했어도 충분히 이 살인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망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살인죄가 성립되면 형법 250조에 따라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엄격한 책임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기소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적인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예, 정황 증거도 이렇게 우리가 최정법칙이라 그래서 하나씩 탁탁탁탁탁 쌓아가서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을 없는 고도의 개연성 70-80%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정황 증거만으로 되는 사건은 검사가 더 특정하게, 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그 끈을 놓지 않으면 풀릴 수도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를 찾아가면 가능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둘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방송국 오느라고 차에 네. 탔더니 영하 8도예요. 너무 춥죠? 계속 이래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좀 올라요. 이렇게 되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옷차림은 그래도 든든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